1807년 2월 동프로이센의 작은 마을 아일라우는 유럽 역사상 가장 처참한 학살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격돌했고 하루가 끝날 무렵 4만 5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눈 덮인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이후 처음으로 명백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전투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육군은 그 전까지 유럽 전역을 휩쓸며 무적의 신화를 써내려갔지만 아일라우의 눈보라 속에서 그 신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승리가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순간 말이죠. 아일라우 전투가 바로 그런 전투였습니다. 눈보라 속 아군과 적군의 경계조차 사라지고 포탄은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고 병사들은 눈 속에 묻혀갔던 아일라우 전쟁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프랑스 원수 네이는 전장을 둘러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학살이군요.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 전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지만 전략적으로 얻은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나폴레옹 전쟁사에서 아일라우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의 군사적 천재성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동시에 프랑스군의 용기와 회복력, 그리고 무라트의 전설적인 기병 돌격 같은 극적인 순간들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은 얼어붙은 폴란드 평원에서 벌어진 이 처참하고도 영웅적인 전투, 아일라우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06년 가을, 나폴레옹의 대육군은 예나와 아우에르슈테트에서 프로이센군을 괴멸시켰습니다. 프로이센은 사실상 항복했고 프리드리히 비렐름 3세는 동프로이센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센의 동맹국인 러시아 제국이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차르 알렉산드르 1세는 나폴레옹에게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베니 히센 장군에게 대군을 맡기고 프랑스군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대부분 몇 년 동안 고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울름에서, 아우스터리츠에서, 예나에서 승리를 거두며 유럽을 가로질러 행군했지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폴란드의 진흙탕길은 보급을 어렵게 만들었고 추위는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나폴레옹은 러시아군을 격파하여 전쟁을 끝낼 결정적인 전투를 원했습니다. 1807년 1월이 되자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 모두 지쳐 있었고 혹독한 겨울 날씨는 대규모 작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월 말 러시아군 사령관 카멘스키가 병으로 쓰러지고 레빈 아우구스트 폰 베니히센이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베니히센은 독일계 출신이었지만 러시아 제국군에서 34년간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성격의 지휘관이었고 즉시 겨울 공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니히센의 목표는 네이 원수가 이끄는 프랑스 제6군단이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러시아군과 1만 3천 명의 프로이센군을 이끌고 베니히센은 2월 27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이의 군단은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고 포위될 위험에 처했지만 네이는 용감하고 기민한 지휘로 포위망을 벗어났습니다. 베르나도트 원수의 제1군단도 모룽엔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성공적인 후위 작전을 펼쳤죠. 나폴레옹은 러시아군의 공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반격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베니히센의 군대를 포위하여 섬멸할 기회를 포착했죠. 프랑스군은 여러 방향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곧 사방에서 프랑스군에게 둘러싸일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베니히센은 경험 많은 지휘관이었고 그는 적시의 함정을 눈치챘습니다. 2월 3일 베니히센은 프랑스군의 명령서를 담은 전령을 포획했습니다. 그 명령서에는 나폴레옹의 포위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베니히센은 즉시 철수를 명령했고
러시아군은 동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격노했지만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라트 원수의 기병대에게 러시아군을 끝까지 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일간의 피곤한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무라트의 기병대는 러시아군의 후위를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바그라티온 왕자가 이끄는 러시아 후위대는 매번 프랑스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양측 병사들 모두 극한의 추위와 피로에 시달렸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은 결정적인 전투를 원했고 러시아군은 포위를 피하려 했죠. 2월 7일 오후 솔트 원수의 제4군단이 아일라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바클레이 드톨리 장군이 이끄는 러시아 사단이 마을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황혼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솔트는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마을 묘지 주변에서 러시아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묘비 사이로 총탄이 날아다녔고 시체들이 쌓여갔죠. 묘지를 둘러싼 전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총검 돌격으로 묘지를 점령했지만 바클레이가 직접 이끄는 러시아군의 반격에 맞서야 했습니다. 바클레이는 포도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부하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이 아일라오를 장악했지만 양측 모두 약 4,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는 단지 전초전에 불과했지만 이미 그 잔혹함은 충격적이었죠.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아일라오의 집들을 약탈하여 장작과 음식을 구했지만 러시아군 병사들은 외투만 걸친 채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불을 피우면 프랑스군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나폴레옹의 가장 큰 걱정은 러시아군이 어둠 속에 철수하여 결정적인 전투를 피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니히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후퇴로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싸워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아일라오는 방어하기에 나쁘지 않은 지형이었죠. 그는 6만 7천 명의 러시아군을 센마일 길이의 전선을 따라 배치했습니다. 양쪽 측면에는 마을들이 있어 방어를 강화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400문의 대포를 배치할 수 있는 넓은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2월 8일 아침 나폴레옹은 러시아군의 진지를 정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망가지 않고 전투 대형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나폴레옹의 병력은 4만 5천 명에 불과했고 대포는 137문뿐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나폴레옹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다부 원수의 제3군단 15,000명이 러시아군의 측면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은 다부가 도착할 때까지 러시아군을 붙잡아두고 측면 공격으로 승리를 거둘 계획이었습니다. 새벽 8시 러시아군의 400문 대포가 일제히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포격이었습니다. 포탄이 아일라오의 건물들을 관통했고 거리에 있던 프랑스 병사들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프랑스 포병들도 즉시 응사했습니다. 곧 양측의 수백 문의 대포가 동시에 불을 뿜기 시작했고 전장은 연기와 천둥 같은 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포격전은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프랑스 포병들의 기술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빽빽하게 들어선 러시아 대열을 조준했고 거의 빗나가지 않았죠.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빠르게 늘어났지만 그들은 대형을 유지하며 버텼습니다. 포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병사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 속에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다부의 제3군단 선두사단들이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부는 즉시 러시아군의 왼쪽 측면을 공격하려 했지만 러시아군도 이 위협을 눈치챘습니다. 골리친 왕자가 기병 여단을 이끌고 다부의 부대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프랑스 보병들은 방진을 형성하고 훈련된 사격으로 러시아 기병들을 격퇴했지만 이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방어선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다부의 공격이 쉽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러시아군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러시아군이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번이 러시아군을 격파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는 러시아군이 도망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아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면 공격을 명령한 것이죠. 49세의 오제로 원수는 나폴레옹과 1796년 이탈리아 원정 때부터 함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병이 든 상태였지만 그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말에 올랐습니다. 오전 10시 그는 1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시야가 몇 피트에 불과했습니다. 오제로의 사단들은 방향을 잃고 진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양측 포병이 포격전을 벌이고 있는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포탄이 동시에 그들의 대열을 찢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지만 오제로의 부하들은 끈질기게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잠시 거쳤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군 한 사단은 자신들이 러시아 포대 바로 앞 불과 30야드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문의 러시아 대포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죠. 러시아 포병들이 캐니스터탄을 발사했습니다. 캐니스터탄은 수백 개의 쇠구슬을 산탄처럼 퍼뜨리는 무기로 근거리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전방 대열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다른 프랑스 사단은 어떻게든 러시아 진지를 돌파했지만 삼면에서 러시아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러시아 보병들이 총검을 들고 달려들었고 프랑스군은 전멸했습니다. 오제로는 말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군단은 완전히 붕괴되었죠. 생존자들이 비틀거리며 후퇴하자 러시아 기병과 보병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몇몇 프랑스 부대는 질서를 유지하며 용감하게 저항했습니다. 제14 보병연대는 10년 전 리볼리 전투에서의 영웅적인 활약 때문에 용감한 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날도 그 명성에 걸맞게 싸웠지만 수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연대는 포위되어 끝까지 저항했지만 75%의 사상자를 내고 연대기를 잃었습니다. 연대기를 잃는 것은 군인들에게 최고의 수치였죠. 단 30분 만에 오제로의 제7군단은 5,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군단은 사실상 전멸했고 더 이상 전투 단위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 중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군이 승기를 잡고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중앙이 무너지고 있었고 러시아군은 아일라우를 향해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에게 아일라우는 더 이상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아일라우의 묘지에서 나폴레옹은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고 무너진 중앙을 재편성하고 다부가 측면 공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그는 무라트 원수에게 기병 예비대를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도박이었습니다. 무라트의 기병대는 며칠간의 행군으로 지쳐 있었고 말들도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기병대가 수적으로 우세했고 보병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병대만으로 보병 진지를 돌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화려한 복장과 용감무쌍한 성격으로 유명한 무라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0개 기병 대대, 약 5,000명의 용기병과 흉갑기병을 소집했습니다. 오전 11시 무라트가 선두에 서서 황제 만세를 외치자 기병대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과 눈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었지만 5,000명의 기병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땅이 말발굽 소리로 진동했고 햇빛이 수천 개의 검과 흉갑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사의 전설로 남을 기병 돌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시 장군의 용기병들이 선두에 서서 전진하는 러시아 보병을 격퇴했습니다. 이어서 도토폴 장군이 이끄는 흉갑 기병들이 돌격했습니다. 흉갑 기병들은 강철 갑옷을 입고 거대한 마름을 탄 중기병으로 당시 가장 강력한 기병 유닛이었죠. 그들은 러시아 사단들 사이의 틈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돌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열이 무너졌고 프랑스 기병들은 멈출 수 없는 기세로 적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제4사단이 프랑스 기병대의 퇴로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무라트의 기병대는 포위될 위기에 처했죠. 이를 본 나폴레옹은 마지막 예비대인 근위 기병대를 투입했습니다. 근위 기병대는 유럽에서 가장 정예의 기병으로 황제가 직접 선발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2,000명의 근위 기병들이 베시에르 원수의 지휘하에 전진했습니다. 황제 만세의 환호와 함께 근위 추격병들이 돌격했습니다. 레픽 대령은 포탄을 피하려 몸을 숙이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머리를 들어. 저건 똥이 아니라 총알이야. 근위 기병들은 러시아 방진을 돌파하고 포병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무라트의 기병대를 위한 탈출로를 열었고 러시아군의 추격을 저지했습니다. 아일라우에서의 기병 돌격은 역사에 남을 대담하고 절박한 작전이었습니다. 사람과 말의 손실은 엄청났지만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전투의 주도권은 다시 나폴레옹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부의 차례였습니다. 제3군단의 모든 사단이 도착했고 다부는 본격적인 측면 공격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부는 4개월 전 아우에르슈테트에서 프로이세군을 격파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수적으로 2배나 우세한 프로이센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죠. 이제 그는 러시아군의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비했습니다. 바고부트 장군은 크리게 부르게라는 능선으로 후퇴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능선은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어 포병 배치에 완벽했죠. 2시간 동안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군이 전진할 때마다 러시아군의 반격이 뒤따랐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프랑스 보병들에게 러시아 대포가 포탄을 퍼부었고 러시아 보병들이 총검을 들고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다부의 베테랑들은 끈질기게 밀고 나갔습니다. 생틸레르 사단이 측면에서 지원했고 용기병들이 돌파구를 넓혔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니히세는 마지막 예비대인 카멘스키의 제14사단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기병대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군은 클라잉소스 가르텐 마을에서 프랑스군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포병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했고 오후 3시가 되자 다부가 다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크리게 부르게가 함락되었고 고니어 베니히센의 본부가 있던 아우클라펜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베니히센은 급히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프랑스군이 크리게 부르게에 배치한 대포들이 파괴적인 사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측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토록 원하던 결정적인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원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베니히센은 프로이센의 레스토크 장군에게 긴급 명령을 보냈습니다. 9,000명의 프로이센군을 이끌고 최대한 빨리 본대에 합류하라는 내용이었죠. 70세에 가까운 레스토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는 프리드리히 대왕 시절부터 군에 복무한 베테랑이었고 뛰어난 참모 총장 샤른호르스트 대령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네이 원수의 제6군단이 프로이센군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이의 임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프로이센군이 러시아군과 합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죠. 하지만 레스토크는 샤른호르스트의 조언에 따라 얼어붙은 언덕길을 택했습니다. 이 길은 험했지만 네이의 차단 부대를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강행군을 했고
이른 오후에 휴모디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 레스토크의 프로이센군이 다부의 측면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부의 병사들은 아침부터 행군하고 전투를 벌여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탄약도 부족한 상태였죠. 그들은 몇 차례 사격으로 프로이센군을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후퇴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기병대가 추격에 나섰고 프랑스군은 크리게 부르게로 급히 철수했습니다. 다부는 온전한 사단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크리게 부르게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용감한 자들은 여기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의 공격은 잘 조율되지 않았고 다부의 40문 포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적들의 시체가 능선 앞에 쌓였지만 프랑스군도 더 이상 공격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황혼이 내릴 무렵 네이의 제6군단이 도착했습니다. 네이는 프로이센군을 추격하다가 휴모디텐을 점령했고 이것이 레스토크의 작전을 중단시켰습니다. 베니히센은 더 이상 공세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전투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양측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베니히센은 군단장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상자 보고가 들어왔고 그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약 2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탄약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베니히센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러시아군은 조용히 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너무 지쳐서 이를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프랑스군은 러시아군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장에는 시체만이 남아 있었죠. 나폴레옹은 기술적으로 승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전장을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네이 원수는 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학살이군요. 결과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전투의 혼란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러시아군은 약 2만 명, 프랑스군은 2만 5천 명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이후 입은 최대 규모의 손실이었습니다. 울름에서, 아우스터리츠에서, 예나에서 승리를 거둔 수많은 베테랑들이 동프로이센의 눈 덮인 들판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전장의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수만 구의 시체가 눈 위에 흩어져 있었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했고 많은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얼어 죽었습니다. 말들의 시체도 수천 구나 되었습니다. 아일라오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지옥으로 변한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일라우 전투는 나폴레옹 전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투 이전까지 나폴레옹의 대육군은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매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적들은 공포에 떨었죠. 하지만 아일라오에서 그 신화가 깨졌습니다. 프랑스군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적어도 대등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유럽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폴레옹의 대육군은 4개월 후 프리들라트에서 베니히센의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프리들란트 전투는 완벽한 승리였고 이 승리로 러시아는 강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죠. 틸지트 조약으로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의 패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들란트에서 싸운 대육군은 아일라우 이전의 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일라우에서 잃은 2만 5천 명의 병사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원정부터 나폴레옹과 함께한 베테랑들이었고 수십 번의 전투를 경험한 정예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징집된 신병들은 경험이 없었고 훈련도 부족했죠. 대육군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일라오는 또한 나폴레옹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투 후 며칠 동안 그는 침울했고 평소와 달리 말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장을 직접 시찰하며 수만 구의 시체를 보았고 이것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는 곧 평소의 자신감을 되찾았지만 아일라오의 기억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에게 아일라우는 자신감을 준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무적의 나폴레옹과 맞서 싸워 최소한 비기거나 심지어 우위를 점했습니다. 베니히세는 전술적으로 후퇴했지만 전략적으로는 나폴레옹의 계획을 좌절시켰죠. 러시아 병사들은 자신들이 프랑스군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경험은 5년 후 1812년 러시아 원정 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프로이센에게도 아일라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스토크의 9,000명은 전투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여 다부의 승리를 막았습니다. 이는 프로이센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샤른호르스트 같은 장교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프로이센 군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군사사적으로 아일라우는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기병 돌격의 위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무라트의 기병 돌격은 대담하고 성공적이었지만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죠. 둘째, 포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400문 대포는 수적 열세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었습니다. 셋째, 예비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레스토크의 프로이센군이 적시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군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아일라우는 또한 겨울 전쟁의 가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극한의 추위는 병사들의 체력을 고갈시켰고 부상자들의 생존율을 크게 낮췄습니다. 보급도 어려웠고 병사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죠. 이런 조건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양측 모두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전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의 전쟁은 어느 정도 통제되고 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일라우를 보니 전쟁의 본질은 결국 파괴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수만 명이 얼어붙은 들판에서 죽어갔지만 전략적으로 얻은 것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베니히센의 군대는 살아남아 4개월 후 다시 싸울 수 있었고 나폴레옹은 그 사이 군대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폴레옹은 더 많은 승리를 거두겠죠. 프리들란트, 바그람,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말입니다. 그럼 대육군은 계속 확장되고 더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 제국에 복속되겠죠. 하지만 아일라우에서 잃은 것, 그 베테랑들과 무적의 신화는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1812년 러시아 원정, 1813년 라이프치히, 그리고 1815년 워털루를 보면 아일라우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더 이상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속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던 거죠. 오늘은 1807년 2월 8일 동프로이센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처참한 학살, 아일라우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